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은 사람이 40년 뒤 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웃었습니다. 그는 늙어 있었고 저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1984년 봄 가난하다는 이유로 놓였던 그 손. 오늘에서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듯 익숙한 그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입학식 날 처음 들어섰던 그 문. 페인트 칠은 새로 했지만 계단 모서리가 다른 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건물은 기억하는 게 있나 봅니다. 입학 40주년 기념 행사. 총동문회장이 단상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객석 왼편 끝자리, 흰머리가 반쯤 섞인 남자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2초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잊으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1984년 봄,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먼저 놓았습니다. 1984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은 그에도 어수선했습니다. 골목마다 정경버스가 서 있었고 캠퍼스 어딘가에서는 늘 구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방학 내내 식당 일을 했고 개강 첫날에도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3열 창가 자리, 그게 그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본 건 3월 둘째 주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하던 오후였고 도서관 안에는 새학기 특유의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읽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자세로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또렷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 두 자리 건너에 앉았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창가라 화냈고 아카시아 향이 거기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같은 과학생이었으니 얼굴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건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끝나면 하숙집으로 돌아가 연탄불을 갈았고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살던 하숙집은 학교 뒷골목 언덕 위였습니다. 방 한 칸에 연탄 2장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순물이 살짝 얼어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점심은 늘 학생식당 500원 백반이었습니다. 콩나물국에 깍두기, 가끔 계란 반쪽이 올라오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사치라고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종로 서적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읽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도 거기 자주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을 섞은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뒤풀이 자리, 학교 앞 막걸리집이었습니다. 좁고 낮은 천장, 나무 탁자, 막걸리 주전자가 돌아가는 자리,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앉은 건지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던 건지 지금도 모릅니다. 멀리서 시위대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잔을 비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런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상이 되어버린 소리.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에서 그는 늘 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전공책 항상 그렇게 두껍게 들고 다녀요?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반도 못 읽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져 노래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리고 그 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따뜻한 계절이 될 줄은. 그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니, 길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게 아까웠으니까요. 그런 감정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익숙했던 제가 처음으로 하루하루를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편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500원 백반을 먹어도 버스 대신 걸어도 낡은 운동화를 신어도 그는 한 번도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여서 충분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내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인지 우연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멀리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강 둔치까지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강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보며 앉아 맥주캔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가 먼저 손을 내밀 줄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였습니다. 수식어도 없고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살며시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강물 소리보다 클 것 같았습니다.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좁은 손이었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차가운 손인데 왜 그렇게 든든했는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끊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그는 무심한 듯 한 손으로 그것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끝의 감각까지.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 3열 창가는 이제 우리 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먼저 와서 기다렸고 저는 늦지 않으려 뛰어갔습니다. 뛰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알았습니다.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 얄미웠습니다. 종로 서적에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다른 책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하면 상대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막걸리 집에서는 그가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집,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늦은 밤 혼자 걷던 골목. 저도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고 난 뒤의 일들, 오빠 대신 서울로 올라와야 했던 이유, 하숙집 연탄을 혼자 갈던 새벽. 이야기하면서 목이 메었는데 그는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그가 좋았습니다. 속으로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학교 뒷산에 올랐습니다. 별것 없는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아직 그리 높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시가 낮고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졸업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면 돼요. 크게 바라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이별 뒤에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말만큼은 녹슬지 않을 줄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손 한 번, 두 글자, 짧은 문장 하나. 그것들이 쌓여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가득 찬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가득 찬 것은 언젠가 반드시 비워진다는 것을. 행복한 시간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환하게 빛날 때 이미 그 안에 균열이 시작된다는 것.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골목이 좋았고 도서관 창가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오후가 좋았고 막걸리 잔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좋았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던 9월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처음 본 건 개강하고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같이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렜습니다. 그의 가족을 만난다는 게
우리 사이가 그만큼 되었다는 것 같아서 찻집은 학교 앞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을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찻잔을 감싸 쥐고 계셨는데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의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투피스, 작은 진주 귀걸이, 찻잔을 드는 손목의 각도까지 꾸민 것 같지 않은데 품위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공기 속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낡은 운동화가 생각났습니다. 괜히 발을 의자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차도 권하셨습니다. 내내 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정함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함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말을 건네는데 벽이 있었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공을 물으셨습니다. 고향을 물으셨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길게 말할수록 무언가 더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게 달라졌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라졌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상대를 재는 눈.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챙기시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고생이 많았겠어요. 웃으면서 하신 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다. 학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서 저를 부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 고생한 아이, 우리 아들과는 다른 세계의 아이.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건네는 칼.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셨고 그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더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늘 받던 전화를 한 번은 못 받고, 두 번은 늦게 받고, 세 번은 짧게 끊었습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 먼저 나와 있던 그가 어느 날부터 제가 먼저 가 있어도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면서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웃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먼 곳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아직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때의 눈빛. 저는 살면서 그 눈빛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접기 전 날의 눈빛, 오빠가 서울행을 포기하던 날의 눈빛.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버리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모른 척하는 동안은 아직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10월이 되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강 둔치에 앉아 손을 잡던 그 밤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투명한 막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막걸리 집에서 그는 더 이상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잔을 비웠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혼자 하숙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세계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동시에 그래도 상관없다고, 저는 그 차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함께라면 괜찮다고.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균열이 그렇게 빠르게 끝까지 갈 줄은. 11월이 되자 그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이 허공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해주기를. 아니면 제가 잘못 느낀 거라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해주기를. 그러나 그런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 혼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카시아 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창밖으로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놓고 읽지 못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았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한 건 12월 초였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날 저는 오래 거울을 봤습니다. 울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매달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자고 조용히 웃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코트 단추를 채우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서울역으로 걸어가면서도. 서울역 광장은 추웠습니다. 12월의 바람이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입구 기둥 옆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흰 입김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해 보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차려입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역 안대합실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의 가방이 놓였습니다. 그 가방이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년 봄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짐한 대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가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설명이었습니다. 담담하고 정리된 설명.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다는 것을, 어머니를 만나던 그날 이후로 어쩌면 그 전부터.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목소리는 왜 안 떨리는지. 미국 가면 좋은 것 많이 배우고 와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플랫폼으로 가는 개찰구 앞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열차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미리 표를 끊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오늘 어디론가 떠나는 날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역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오늘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이 가볍게 놓이는 걸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잘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짧고 똑바로. 그가 한 번 더 저를 봤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끝이 붉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가난하고 초라해도 매달리는 사람은 되지 말자고 그것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열차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광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울지 않았습니다. 대합실에서도 광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하숙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연탄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방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도 벗지 않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잡았던 그 차갑고 좁은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창가에서 피식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별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별이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 세우게 될 줄은. 사람들은 실현을 하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밥을 못 먹고 거리를 멍하니 걷고 빗속에서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아름답게 편집됩니다. 그러나 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등록금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을 보내야 했습니다. 삶은 슬픔에게 자리를 오래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살렸다는 것을. 이듬해 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첫 차를 알아봤습니다. 졸업식은 혼자 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날, 저는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과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받아왔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의 봄은 예뻤습니다. 저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병원비는 빠르게 쌓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 면접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병원 옆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반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럴 때면 마비된 오른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 손을 잡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이란 건 이렇게 잡는 거라고, 놓지 않으려고 잡는 거라고. 그의 겨울 서울역 플랫폼에서 주머니 속에 넣었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짧게,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안정되신 뒤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무역회사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 출근도 자주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쁠수록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다 보면 근육이 생기듯이 버티다 보니 어딘가 심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자산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봉투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일부는 어머니께 보내고 일부는 아버지 병원비로 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만든 숫자. 그날 저는 퇴근길에 붕어빵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30이 되던 해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잘렸다거나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5년을 다니면서 일은 잘할 수 있었지만 평생 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무모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오히려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작은 사무용품 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가 2곳이었습니다. 트럭도 없어서 직접 들고 날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박스를 날랐습니다. 점심을 거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 일이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조금씩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직원을 1명 뒀습니다. 5년이 지나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이 걸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 왔습니다. IMF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거래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상값을 못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밀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빈 상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탄 2장으로 버티던 하숙집, 창문 없는 고시원,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새우던 밤들. 그것들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버텼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버틸 수 있다고. 버틴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거래처 하나를 더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업은 작아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꽤 단단해졌구나. 예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됐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얼굴이 여러 계절을 통과해왔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1984년 봄,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던 22살의 저는 이 얼굴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내가 없었다면 이 얼굴도 없었을 겁니다. 아픈 것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이별도, 서울역 플랫폼의 그 겨울도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놓아버린 그 손이 오히려 제 2손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리셉션 홀은 시끄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명함을 건네고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조용한 쪽이 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야 끝에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의 걸음.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젊은 날보다 어깨가 좁아 보였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눈빛은 남더군요. 잘 지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낮은 편이었는데 더 낮아졌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의 대화로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왔다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나온 건지 나와야 했던 건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봤다고도 했습니다.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짧음 안에 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는 와인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잠시 잔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자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란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조용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움도 그냥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저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 한마디에 쌓인 것들을 쏟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불쌍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도 많이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냥 오래 무겁게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1984년 봄을 생각했습니다. 도서관 창가, 아카시아 향, 한강 둔치의 밤. 그것들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발에 있었지만 선명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겨울이 지나면서 제가 혼자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오늘 반가웠어요. 저는 가볍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서울역에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 그의 뒷모습에는 도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뒷모습에는 그냥 걸음이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세월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사장 문을 나서는데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에는 가을이더니 밤에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뒤에서 호란의 웅성임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을 닫으니 조용해졌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말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불빛이 창유리 위로 번지다가 사라지고 또 번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어쩐지 그 불빛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984년 봄 도서관 창가로 들어오던 햇살, 막걸리집 낮은 조명,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던 강 건너 불빛들, 하숙집으로 돌아오던 골목 가로등, 병원 복도의 희고 긴 형광등, 첫 사무실 책상 위 스탠드, 그것들이 모두 이 불빛과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빛은 형태가 달라도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제가 자리를 옮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홀 한켠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안쓰럽다는 감정이 올라왔다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져야 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 전에 이미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 겨울을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짐처럼. 그게 그에게는 형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짐을 드는 대신 그냥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걷다 보니 내 길을 찾아 걸어왔습니다. 같은 이별이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택시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산 동네였습니다. 철물점 아저씨, 세탁소 할머니, 저녁이면 불 켜지는 2층 창문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은 자리. 택시가 멈췄습니다. 계산을 하고 내리는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은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한 잔 마셨습니다. 유리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굴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 제 얼굴을 봤습니다. 22살의 내가 이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낯설다고 할까요? 아니면 수고했다고 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984년 봄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창가로 들어오던 아카시아 향, 막걸리 집에서 처음 마주친 눈빛, 한강 둔치에서 아무 말 없이 내밀던 차갑고 좁은 손, 뒷산에서 내려다보던 낮고 넓던 서울, 그리고 서울역 플랫폼에서 혼자 남겨진 그 겨울 저녁, 그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물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흉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터는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버텨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랑은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 어딘가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밥을 먹을 것이고,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것이고, 오래된 단골 시장에 갈 것입니다. 작고 평범한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가 저는 좋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준 하루가 아니라 제가 버텨서 얻어낸 하루였으니까요.
1984년 봄, 도서관 창가에서 아카시아 향을 맡던 22살의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그 손 놓아도 돼. 내 손으로 더 많은 것을 잡게 될 테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로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리고 이번에는 아프지 않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 아래에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